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요 날씨만큼이나 조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2월입니다. 벌써 입춘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날씨는 갑자기 또 급 추워지는 그런 날씨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동장군의 마지막 기승이라고 부려야 되겠나요? 그렇게 보이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 동장군의 마지막 심술이 적용된 것입니까? 오늘 급격한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52포인트를 빠뜨린 1947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급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주와 바로 엔터주들이 조금 그러니까 게임주를 비롯한 엔터주들이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10포인트 가까이를 밀고 내려오면서 59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5.20원 오른 1094원 90전에서 마감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피가요, 결국은 그리스발 대외 불안감이죠. 그것이 작용이 되면서 195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또 급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도 또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경석 멘토님하고 오현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시장 보에 한숨 쫙 나옵니다. 진짜 이게 갑자기 이런 또, 쭉 밀고 내려가는 그렇죠. 그런 장이 돼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밀고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시 590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코스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크게 재미는 없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뚜렷한 호재는 없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조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 모두에서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특징적으로 보자면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동안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600포인트 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었는데 여지없이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을 상당 부분 좀 반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며칠 연속해서 좀 악화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끝났냐?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수 반등 포인트로 585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593.75포인트 인데 585포인트를 지지하게 된다면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58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시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 포인트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조금씩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정유주, 건설업종, 조선업종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유가 반등에 따른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가 변동성 굉장히 커졌지만 어쨌든 유가가 바닥을 좀 찍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반등에 따른 수혜주, 말씀드린 업종군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현 시점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추세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려운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부채 관련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이슈도 있고요. 또한 EU 집행위가 이번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올해 마이너스 0.1%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대한 예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잠잠했었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단을 제약할 것이다. 여전히 키포인트 국가는 유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유럽의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EU 정상회담과 유로존 4분기 GDP,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전략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포트는 여전히 확장보다는 좀 압축으로 가져가자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낙폭과대 대형주와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한 중소형주는 선별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바이앤홀딩보다는 기대 수익을 조금 낮게 가져가는 트레이딩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좀 낮춘다면 방망이를 조금 짧게 가져가다 보면 네네. 결과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 멘토님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애둘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경숙 멘토님, 시장 참 웃깁니다. 양경숙 멘토님 잘 웃으시는데 오늘 시장 참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힘들게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철강이 좀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가 좀 뒷바꿈질을 좀 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가 이제 또 신저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철강 쪽에서 현대아이스코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다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 징후가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는 코스피 시장이 주도가 아니고 코스닥 시장이 주도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막상막하 시즌2에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하게 어필을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냥 이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거슬러 가보면 한 7개월 동안에 컴투스 같은 그 대표적인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 7개월 동안에 400%, 500%를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구사해왔거든요. 그 이후에 테마가 교체가 되면서도 재료가 전부 다 그 종목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소위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600선이 넘어오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경계의 심리를 좀 가져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위 기술적 지표상에서 코스닥 지수가 소모계까지 내고 오늘 하락 삿발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부분들을 이제 싸잡아가지고 상당히 강한 수급의 압력을 받는 그러한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거슬러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고 지금까지 미련을 갖고 이제 종목들의 좀 많이 부분들이 순환매까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일단 수급의 칼날이 떨어질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인 여건들의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쌓여 있고 특별히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옵션 이율물 만기가 있습니다. 이 만기와 관련해 가지고 외적인 그 글로벌 마켓들이 조금 그 주춤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월요일인데 유럽 시장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그 환율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은 따로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살짝 조정의 양상을 좀 띄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은 조금 그 진통을 갖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국내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조금 급격하게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의 투심도 같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혹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쪽을 좀 바라보자면 금일 같은 경우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던 SNS나 코콤 이런 것들 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계속 상승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중에 관리 종목
해제가 될 수 있던 부분들을 좀 지적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해제가 될 수 있는 곳에서의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대 급등이 좀 계속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은 성장성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자꾸 체크해 보시는 것이 이런 리스크들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게 되면서 돌파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민준 멘토님, 네. 일단은 그리스발 악재, 예견된 악재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리스가 이제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네네.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용도를 깎아 먹은 거죠, 그죠? 네네. 신용도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신용도 하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급락이 나왔을까요? 왜 외국인들은 그 그리스에 발맞춰서 이렇게 강하게 또 팔고 나간 것일까요? 그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하락한 게 100% 그리스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 환율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관지어서 돼야 되고 또 코스닥에 그동안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워낙에 지수가 큰 조정 없이 거의 600포인트 이상까지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쏟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익 실현 매물이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 차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단기적 차익 관점으로 보면 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만 또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영경석 멘토님,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코스닥에서 저점이 좀 잡힌 걸까요? 코스닥 저점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보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진통 과정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 한 570 정도. 예. 코스닥 지수로 한 570 정도면 한 번 정도는 걸릴 만한 자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급이 악화가 됐을 때 지금 오늘 그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금액이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기관들은 그렇게 좀 많이 팔진 않았어요. 한 300억 정도 남짓하게 팔아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급과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이제 코스닥이 600선이 오면서 증권가 쪽에서 상당히 진행이 좀 더 될 것이다. 종목 중심의 성장성은 더 진행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좀 많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코스닥 지수가 한 500, 한 5, 60 정도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런데 20% 정도가 업이 된 상태에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간으로 볼 때 코스닥의 성장세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연간으로 볼 때는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분기로 나눠봤을 때 작년 말에서 오늘 이번에 1사분기로 봤을 때 1분기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한 번의 조정이 있고 에너지가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성장성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아직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증권시장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데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 칼날을 약간 피해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조금 여유있게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오늘 하루 조금 빠졌다. 내일 조금 하루 올랐다. 그리고 모레 조금 다시 빠졌다. 이게 중요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큰 틀에서의 그리고 큰 맥락에서의 흐름들을 잡아가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코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더더욱 절실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의 굳건한 마음이고 종목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결코 이런 시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보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의 양적 완화를 필두로 세계 각국이 연쇄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호주, 터키 등 이미 10여 개국이 금리를 내렸고 중국도 지난주 지급준 비율을 인하했는데요. 위기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강조하지만 눈덩이 가계부채나 악화된 기업들의 채산성이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격화가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약세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각국의 정책이 국내 수출 부진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연초부터 발생한 환율 전쟁, 과연 국내 증시는 이대로 늪에 빠지고 마는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한은의 행보와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환율 전쟁, 또다시 얘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이제, 목전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한번 이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전쟁. 즉, 우리만 지금 원화 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원화 강세로 안 가려면 결국은 금융당국의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좀 팽배하거든요. 네네. 오인진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 하실 거라고 봅니까? 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뭐죠? 일단은 이 환율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밝혔어요. 이게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 환율 하나만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내 경제를 아주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전에 이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린 지가 이제 몇 달이 안 됐습니다. 또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3개월에서 6개월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아직 확인하기도 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율 전쟁 이슈가 국내 시장에서는 더 우리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따른 부담은 대형 수출주가 반드시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깎아내려서 수출을 좀 주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환율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이제 뭐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모두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평가라면 누군가는 좋은 학점을 받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쁜 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화폐 가치를 깎아내려서 자국이 이득을 본다면 반드시 어떠한 국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게 말 그대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방송에서도 잠시 나온 내용처럼 일본의 완화 규모 확대, 그리고 유로존의 뭐 완화 정책 시행이라든지 호주와 러시아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현재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만큼 자국의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다면 경제 효과가 날 때까지 돈을 풀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대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릴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으로는 수출주가 분명히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금통위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은 참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인데
사실 근데 저도 이제 환율 하나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라는 게 결국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양적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않으세요?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양적 완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심리적인 효과도 많이 누리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거의 무조건 호재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를 2번 거의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호재로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것이냐?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재정 정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국내 내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정책의 변화가 선제시 되어야 된다. 금통위만 쪼지 마라. 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얼굴 좀 보고 있으면요. 양적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살을 좀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살이 너무 말라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요 하루속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셔서 우리 그 오현진 멘토님 얼굴 살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뭐 괜한 소리를 했네요, 제가. 양경택 멘토님은 예, 금리 동결 쪽입니다. 예, 양적 완화 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금리 인하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의 한도가 그렇게 여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규모도 있지만 규모도 그렇게 뭐 외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정말 시급한 게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정책을 펴가는 분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오멘트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기 부양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서민들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힘듭니다. 아주 그냥 이 경제 체질이 아직 재벌 위주의 체제에서 지금 못 바뀐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한국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 돌파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설에 대한 부분, 내수 부분에 대한 이 경기 활성화 대책이 서둘러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심각한 수준의 지금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심각합니다. 디플레이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렇죠. 다른 국가가 다 인플레이션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만 디플레이션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금통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흑자거든요. 네네. 불황형 흑자지만 네. 어찌됐든 흑자는 흑자예요. 네, 수입이 맞습니다. 줄어서 수출이 늘어서 흑자 구조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오히려 수입이 줄면서 소비 촉진이 안 돼서 흑자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흑자는 흑자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또 하다가는 너무 또 인플레이션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불황형 흑자 이거 뭐 좋지 않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진짜 없다. 배째라는 거고요. 그죠? 네네. 우리는 흑자다. 근데 흑자긴 한데 배는 고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서민 물가도 보면 오히려 서민 물가 쪽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률은 조금 있는 반면에 오히려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책 기반자들이 꼭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굉장히 그런 힘든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주식 투자에 사실 여윳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요. 실제로 생활하시는 서민분들은 진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금통위가 금리 동결 쪽으로 간다는데 두 분은 의견을 일치시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예상은 동결 쪽으로 보이는데요.
마음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서민 물가에라도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정책과 그 다음에 금통위의 선제적 대응도 꼭 좀 필요하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 이슈 마무리 짓고요. 멘토님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화학이 오늘장 2.86% 상승 마감하면서 4.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현진 멘토님은 전종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견 전체 종목 다 보이견 주셨고요. 다음은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양경석 멘토님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십니다. 나노 신소재, SFC, MPK 총 3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2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36%로 2위 자리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정정 멘토의 인선 ENT가 26.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4.67% 상승 마감하면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빠졌나요? 5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2.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용 멘토의 게임빌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수익률 베스트에서 빠져버렸네요. 자, 그럼 1위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죠. 여전히 일날 줄 알았던 종목입니다.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오늘 장에서도 약간 상승 마감하면서요. 39.2%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왕관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예, 그 다음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2.9%의 누적 수익률로 1위를 뒤로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이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88.3%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3위는 장대진 멘토가 64.7%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인데요. 유니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시죠.
예, 멘토님들 수익률을 좀 많이들 반납을 하셨습니다. 코스닥이요, 늘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떨어질 때는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참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종목군들,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 보면 더더욱 좀 느껴지는데요. 마른 장작의 화력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화력 좋은 우리 오연진 멘토님이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인터파크 INT, 삼성전기, LG화학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데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터파크 INT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7% 조정인데 딱 코스닥 지수가 밀린 만큼 밀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서 함께 밀린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는 한은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파크 INT의 리포트가 조금 다수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도서와 쇼핑 부분이 좀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투어와 엔터 부분의 이익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제가 인터파크 INT 설명할 때 그대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인터파크 INT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한번 내리든지 오르든지 기대치 대비해서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느려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찌 되었던 간에 올라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삼성전기가 그 수급을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해주셨어요. 역시 마른 장작, 화력 좋은 마른 장작의 어떤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네네. 반면, 예, 마른 장작 필요 없다. 굵은 장작이 오래 탄다. 자, 이 양경석 멘토님께서 또 AS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뚝심 양경석 선생님께서 예, 네, 오늘 지금 변동상이 좀 많으세요. 예, 변동을 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종목을 좀 이제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예. 탈피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AS 좀 길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럴까요? 좀 변동성이 많아서. 예. 네, 코스닥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 코스닥 지금 나가는 지표가 코스닥 전체 업종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코스닥. 코스피하고는 다릅니다. 코스피하고는 다른데 이게 일봉인데 일봉에 여기 이제 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돌파갭 그 다음에 급진갭들이 나타나고 이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지금 소모갭 형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모갭 보통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 갭이 나오는 거 소모갭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소모갭을 다 잡아서 앞에 일봉 3개를 소위 말해서 이 하락 음봉을 삿바형 굉장히 강한 그 하락 압력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까 우리 예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코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가늠을 해보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면은 57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70, 80 정도면 일단 상승폭의 약 한 3분의 1 정도, 지금까지 상승한 폭의 한 3분의 1 정도면 견조한 조정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 조정받는 상태에서는 종목별로 체인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손을 바꾸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조금 상당히 경계를 좀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락 사파형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AS를 좀 드리자면, 먼저, 나노신소재, SFC, MPK 세 종목을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내드리는데, 이제 나노신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를 못 치고 나가죠. 못 치고 나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소위, 상승, DI, 상승 척도를 나타내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아래권에서 25% 아래에서 좀 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힘을 좀 많이 못 씁니다. 거래도 그렇게 수반되는 모습이 아니고요. 일단은 포트에서 재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쪽으로 일단 보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싶고요. 네, SF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SFC는
약간의 장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추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약간 장기로 봐서는. 근데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의 측면을 가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러한 종목은 아닌 거를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PK는 좀 주가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싶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4,000원을 못 넘고 두 번에 걸쳐서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가 소위 말해서 MACD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수반이 안 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하방, 소위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탈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일단은 물러서서 보시는 게 좀 답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삼형전자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약간의 보유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삼형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업 내용이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고 워낙 이 자산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일단 보기 때문에 좀 보유의 의견을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요새 제가 이 주봉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 옆으로 횡보 구간입니다. 이 횡보 구간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탈피하는데 아직까지 왕성한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반전을 시키는 모양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유효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앞에 43,000원대를 아래로 하향하는 그러한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1, 4분기 이전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소위 볼린저 밴드의 하락의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소위 볼린저 밴드의 이제 하단 국면에 마무리 확인 작업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유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43,000원 존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을 견지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예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양정석 멘토님을 멘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참고 많이 하셔서 대응 전략 잡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멘토님, 네. 집에 밥솥 뭐 쓰세요? 집에 밥솥은 이제 브랜드가 없는 밥솥을 쓰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를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네임이 없는. 네, 네임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크게 유명하지 않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꼭 쿠쿠전자로만 밥을 지어 드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쿠쿠전자입니다. 저는 안 쓰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쿠쿠전자 밥솥을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쿠쿠전자 밥솥 하나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예, 꼭 하나 사드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압력밥솥으로. 꼭. 네, 압력밥솥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사업 부분의 밥솥 브랜드 이제 쿠쿠 밥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밥솥 시장에서 약 70%,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부터 잘 모르시겠지만 렌탈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탈 사업도 약 6년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쿠쿠전자를 지난주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가지고 나온 이유가 6일에 보호예수 해지 물량이 약 7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지됐죠. 물론 그 보호예수 해지된 물량이 당장 시장에 나올 물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예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호예수가 끝나는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보호예수가 6일 끝나고 지금 9일인데 아직까지 주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예수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를 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쿠쿠전자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수출 부분의 매출 확대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100% 자회사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법인인 복고전자를 통한 중국 내수 매출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본토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채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성장, 항상 쿠쿠전자는 이제 중국 모멘텀인데 중국에서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렌탈 시장에 대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2012년 정수기나 제습기 등의 렌탈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진출한 모습인데 현재는 정수기 매출이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제습기라든지 그 이외의 물품들로 가정 렌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이 쿠쿠라는 브랜드 네임밸류를 바탕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후광을 어느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역시 오늘 쿠쿠전자를 가지고 나온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 춘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슈가 춘절 모멘텀입니다. 저는 춘절 관련주를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춘절이 오기 직전까지, 다음 주가 춘절인데요. 그 직전까지 한두 번의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춘절 관련주로 평가되는 화장품주라든지 의료 관련주라든지 밥솥 관련주를 보시면 지금 그래도 밥솥 관련주가 가격 부담이 가장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불어서 반등을 했을 때 조금 강한 반등을 가볍게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춘절에는 약 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면세점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는 역시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입니다.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 쿠쿠전자가 상장 이후부터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렌탈 부분의 성장과 중국 현지 법인 진출로 인해서 지금 관점에서는 반등의 모멘텀을 조금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지금 쿠쿠전자 상장 이후에 거의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쿠쿠전자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하고 있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구간이 사실 약간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만 뚫어내게 된다면 매물대 없이 가벼운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18만 1,000원인데 매수가는 18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근처니까 무리 없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전에 그 매물대가 됐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시도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다. 21만 원까지 목표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부분 이탈하게 된다면 2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2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은 쿠쿠전자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두 번씩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입니다. 의미 있는 이제 손절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쿠전자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요번에 우리 오현진 멘토님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방하는 쭝꼴런들은, 예, 쿠쿠전자를 꼭 돌아갈 때 하나씩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수 멘토님. 네. 오늘 조금 묵직한 종목을 예,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공약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아마 속 터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조선 업황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그 중에서 조선업종인데 조선 표시를 하는 것은 대우조선뿐이 없고 두 개는 중공업입니다. 미포조선도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업황을 잘 보셔야 될 게, 그동안에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과 좀 다릅니다. 이 조선 건조 쪽에 있어서도 특별히 드릴십이라든가 이런 그 특별한, 소위 이제 2년 전에, 2, 3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밀고 나올 때, 드릴십에 대한 수주가 그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많이 주가에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4만 5천 원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조선 수주도 엉망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받아서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도 급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빠졌을 것이냐,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논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인 그 가치라든가 또 향후 전망을 좀 봤을 때는 올 만큼 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굉장한 호재임에 분명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그러면 여기서 뭐 더 많이 떨어질 것이냐. 골드만삭스 뭐 약간의 투기성 자본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뭐 국제유가가 뭐 30불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뭐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뭐 어느 정도 40불 선에서 WTI 기준으로 거의 바닥권을 지켜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카드는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에너지에 돌파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주가 좀 작년까지 실적들은 4분기까지 이제 반영을 좀 시켰는데 4분기에 그래도 흑자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한 1,800 정도면 괜찮은 수준으로 했는데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80% 정도 감소한 수준이니까 그것이 증권가에서 빌미가 돼가지고 어닝 쇼크다 그래가지고선 얼마 전에 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하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역발상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하고 LNG 선에 대한 부분이 좀 낭보가 좀 있으면 돌파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만큼 가격은 좀 메릿이 있는 상태로 와 있다. 이 월봉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왜 이 월봉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2015년인데 이 전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월봉을 좀 보여드리는데 얘가 2008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이렇게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그 바닥권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바닥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거래도 완전히 이제 월봉 거래로 봐서는 뭐 거의 뭐 바닥 거래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월봉상을 봤을 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17,000원 존에서 25,000원 존 사이로 25,000원 존 사이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월봉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가 됩니다. 22,500원 정도까지는 튕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어떤 재료나 가세를 하면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지만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수 가격은 18,300원, 목표 가격은 22,500원, 손절 가격은 15,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포트에 조금 편입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걸 고려를 하셔도 자금을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 관점으로서 접근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충분히 낙폭 과대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현준 멘토님, 네. 쿠쿠전자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약간 윗선에서 저항대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네. 혹시 뚫보라송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뚫보라송이라고 네. 이 저항대를 뚫을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잘 보시고 따라하면 그럼 진짜 뚫어요. 뚫어라 이렇게 하면 진짜 뚫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괜한 짓을 했네요. 여러분들 좀 한밤이라도 크게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조금 약간 헛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 멘토님들 참 고생하셔서 종목들을 참 골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사실상 두 종목 다. 그래서 뭐 더 굳이 크게 질문을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쿠쿠전자, 그리고 양경승 멘토님의 삼성중공업, 두 종목 다 잘 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